자, 이제 봅시다. 언론기관의 활동. 자, 언론기관의 활동 842페이지. 자, 주요 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 언론에서는 최초의 신문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죠.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 바로 한성순보라고 하는 신문이고요. 자, 한성순보는 방문국에서 1883년에 방문국에서 간행을 한 거죠. 자, 요거는 관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관보라는 건 관청에 소속을 전달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순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순한문으로 되어 있는 게 한성순보라고 하는 신문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순이 10일, 열흘 순자예요. 말하자면 열흘. 그러니까 10일에 한 번씩 간행되는 신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관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성순보가 1884년 갑신정변으로 이제 폐간이 되는 거죠. 자, 폐간이 된 이유는 이 방문국이 다 불타버렸어요. 기계가 싹 불타버렸기 때문에 신문을 간행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 갑신정변의 실패로 폐간되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 방문국에 불이 났고, 그래서 기계까지 싹 타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문 간행이 중단이 된 거고요. 자, 나중에 거기 보시면 한성주보라고 하는 신문이 만들어지게 되죠. 한성주보. 자, 그러니까 한성순보가 한성주보로 다시 간행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재간행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한성주보 같은 경우는 성격이 약간 달라졌는데 국한문 혼용신문이다. 여기서는 아까 순한문이었잖아요. 여기는 국한문 혼용이고, 그 다음에 최초로 상업 광고를 게재한 신문이죠. 자, 여기에서는 최초로 상업 광고를 게재했다. 자, 그 다음에 국한문 혼용. 국한문 혼용된 신문이 바로 한성주보라고 하는 신문이고요. 자, 최초의 국한문 혼용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최초란 말이 들어가도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독립신문으로 갑시다. 갑자기 목이 좀 잠겨가지고 1896년에 만들어진 신문이겠죠? 자,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독립협회와 거의 즈음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죠. 독립신문하고 독립협회하고 어떤 게 먼저 만들어졌어요? 독립신문이 1896년 4월 7일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는 7월 달에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조금 더 빠르죠. 자,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 자, 여기서 민간신문.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 여기서는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근대적 신문이겠죠. 여기는 최초의 근대적 신문. 한성순보는 최초의 근대적 신문, 그 다음에 여기는 최초 상업광고, 최초 국한문 혼용, 그 다음에 여기는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 다 타이틀이 좀 붙죠. 여기는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이기 때문에 이 독립신문이 간행된 4월 7일을 지금도 신문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어요. 신문의 날은 독립신문과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독립협회와 관련된 신문이고, 자, 하지만 요거 하나 기억해보면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기관지가 아니라는 거. 알죠, 여러분? 독립협회의 기관지는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고 하는, 그래서 독립협회와 관련 있는 신문이긴 하지만 기관지는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요거죠.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다. 그래서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서 이제 영문판이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소식을 전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독립신문이고요. 황성신문. 자, 황성신문으로 갈까요? 1898년에. 요즘 좀 잠을 춥게 잤더니 요즘은 좀 애매하죠, 시기가. 보일러를 틀기도 좀 그렇고 하지만 침대는 춥고 막 그런, 저는 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가지고
밤에 이제 이렇게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 춥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거든요. 그럼 감기 들기 딱 좋은데 빨리 온수매트를 켜야겠어. 저는 10월부터 벌써 온수매트를 틀어서 거의 한 4월 될 때까지 쭉 온수매트 없었으면 진짜 최고의 발명품인 것 같아요. 나는 못 살았어.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없었으면은 나는 진짜 못 살아.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근데 보일러 돌리기는 좀 아직은 부담스럽잖아요. 10월인데. 또 저하고 저희 남편 온도 차이가 너무 커서 저는 변온동물이거든요. 추위를 너무 많이 타. 추운 데 가면은 금방 추워지고 더운 데 들어가면 금방 따뜻해지고 막 이런 스타일이어서 좀 추위를 워낙 많이 타고 일단 기초 체온이 낮아요. 기초 체온이 낮은 건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체온이 좀 높은 게 건강에 더 좋은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초 체온이 좀 낮아서 늘 겨울에는 손발이 차갑고 왜 우리 아픈 사람들 특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손발이 차갑고 제가 좀 약간 그런 스타일. 근데 이제 출근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치마 입고 그러면 이제 스타킹만 신고 다니잖아요. 진짜 너무 추워. 특히 여기가 추워. 딴 데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추워. 더 특히 추워. 근데 또 저희 남편은 체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상극이야. 완전. 그래가지고 보일러를 틀면 거기는 땀을 흘리고 있고 저는 따뜻하고 보일러를 끄면 거기는 쾌적하고 저는 춥고 막 이런 스타일. 그래서 저는 겨울이 되면은 막 일단 집에 있을 때도 막 외투에 그러니까 겉옷 약간 두꺼운 가디건에 막 양말 신고 수면 양말 신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있죠. 왜 이렇게 물 같은 거 넣는 팩 같은 것도 있고 막 하잖아. 이렇게 안고 있을 수 있는 그것도 항상 집에 있어야 돼요. 안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전기로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전기로 꽂으면 이렇게 물을 끓여서 그 안에서 뜨겁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겨울에 그거를 안고 허리에는 막 이렇게 뜨끈한 뭔가를 차고 막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따뜻해. 안 그러면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올 겨울도 엄청 춥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지. 뭐 이제 기온이 점점점 봄 가을은 짧아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미 트렌치 코트를 사야 되나 막 할 시기에 이미 코트가 나왔어 다. 그래서 트렌치 코트는 무슨 놈의 트렌치 코트야. 이제 봄 가을은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는 거지. 자, 어쨌든 황성신문 갑자기 막 재채기 나오고 목이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어제 좀 춥게 잤나? 자, 황성신문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거는 시일야 방성대곡, 장지연이 썼다고 알려진 논설이죠. 장지연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논설을 썼는데 이 신문에 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시일야 방성대곡이고 이 시일야 방성대곡이 황성신문에 실리는 걸 보고 대한매일신보에서 그 논설이 되게 좋다. 그래서 다시 가져다가 자기 신문에 실게 돼요. 그러니까 장지연이 시일야 방성대곡이 처음으로 실린 신문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황성신문.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을 물어보면 황성신문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에서도 실린 적이 있긴 있었죠. 자, 그래서 황성신문 보시면 남궁옥, 장지연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자, 여기서는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기억하시면 되고 자, 시일야 방성대곡은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쓴 논설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황성신문은 당연히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고 주로 유생들이 많이 보는 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생이나 유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독자층으로 하는 그런 신문이 바로 황성신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제국신문. 자, 제국신문은 이종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찬을 했고요. 주로 이제 이 신문은 부녀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약간은 지식층인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황성신문 그 다음에 여자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제국신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국신문은 여성이나 부녀자나 서민들을 자, 여성이나 서민들을 독자층으로 하는 그런 신문이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국신문 같은 경우는 주로 순, 한글 신문이 편찬이 되죠. 여기 독립신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여기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순한글로 되어 있고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썼어요. 띄어쓰기를 최초로 사용한 신문이 바로 이 독립신문이고 여기도 순, 한글로 쓰여진 신문이 바로 제국신문이죠. 이종일을 발행인으로 하는. 자,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자, 대한매일신보 볼까요? 여기는 연도를 빼먹었네.
자, 대한민신보 같은 경우는 1904년부터 만들어진 신문이고요. 이거는 자,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으로 참여함으로써 훨씬 더 항일적 논조의 글을 쓸 수가 있었죠. 자, 러일 전쟁에 중군 기자로 왔던 이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머물게 되면서 요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으로 참여를 하게 돼요. 자, 거기 보시면 대한매일신보 양기탁과 베델이 창간하였다. 자, 그리고 신민의 기관지 역할을 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관지 역할을 한 거죠. 기관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이 신민회에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같은 논조로 글을 실었다는 뜻이지 정식 기관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탁과 베델이 참여했는데 베델은 영국인이죠. 자, 영국과 일본은 동맹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과 일본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조금 영국인이 일본 사람들 일제를 비판을 해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문 중에서 보다 훨씬 더 항일적 논조로 글을 실는 게 그나마 가능했다. 자, 일본에서는 이 베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눈에 가신 거예요. 이 사람만 없어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추방령을 내리기도 하고 이 베델을 괴롭히기도 했었던 게 바로 요 대한매일신보와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양기탁과 베델 그리고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었다. 나중에 이제 영문판과 국문판을 내기도 했었는데 대표적인 신문은 국한문 혼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양기탁과 베델이 발행인이었다. 자, 앞에서 황성신문 아까 남궁옥이라고 했고 여기는 이종일, 그 다음에 여기는 양기탁과 베델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요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논조가 비슷했다고 했고 아까 신민회하고 논조가 비슷해서 기관지 역할을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얘기하면 황제가 을사조약이 체결됐을 때 무효 선언을 실었던 게 바로 대한매일신보고 그 다음에 또 대한매일신보는 독사신론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논설 기억나요? 신채호가 이 발행했다는 논설 대한매일신보의 연재에서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했던 신문이 바로 독사신론 1908년에 그 논설을 실기도 했던 게 바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당시에 발행 부수가 가장 많았어요. 발행 부수가 많다는 건 제일 잘 팔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훨씬 더 항일적인 논조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고종의 친서, 을사조약 무효선언, 여기선 이 정도 알아둘까요? 그리고 독사신론.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건 신채호 선생과 관련 있고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 마련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이 대한매일신보가 그러니까 일본이 보기에는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일제시대가 딱 되자마자 1910년이죠. 딱 1910년에 일제시대가 되자마자 이 신문을 흡수해요. 그래서 앞에 대한 빼고 매일신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총독부의 기관지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친일적 신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대한매일신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종교와 좀 관련 있는 신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만세보 가볼까요? 만세보. 자, 만세보는 천도교와 관련된 신문이죠. 만세보는 천도교. 자, 천도교의 기관지로 국한문 혼용을 사용했다. 자, 그래서 만세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고 특히 만세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 이인직이 인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완용 내각의 기관지로 활용되게 됐다. 그러니까 얘도 나중에는 친일적인 신문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뭐라 그래야 되지? 재정난에 휩싸이게 돼서 결국에는 이 신문을 넘기게 되는데 하필이면은 이인직이라는 사람한테 넘기게 되고 이인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일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완용 이완용도 친일파잖아요. 이완용 내각의 기관지로 활용했던 그런 신문이 바로 만세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친일신문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친일신문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이인직이 만세보를 인수하여 창간한 이완용의 내각의 기관지가 대한신문. 그러니까 만세보가 나중에 대한신문이 된 거예요. 친일적 신문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를 폐간시키고 총독부 기관지로 만든 매일신보. 그래서 금방 친일신문 두 가지 우리 체크 한번 해본 거예요. 대한신문하고 그 다음에 매일신보하고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이런 언론활동에 대해서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래서 신문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
애국계몽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4대 악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문지법이에요. 그래서 이 신문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애국계몽 운동을 탄압하면서 이 신문들을 탄압을 하게 된 거죠. 자, 거기 보시면 1907년에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민족 언론을 탄압했다. 신문지법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외국인이 발행한 신문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배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그렇게 이제 외국인이 간행한 신문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는 거 보면 이제 그 신문들을 좀 탄압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바로 신문지법이라고 하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베델이 나오죠. 아래쪽에 도움글에. 그래서 베델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베델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숨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그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은 여러분이 이 근현대사에서 배웠던 인물들이 되게 많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자, 그래서 베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한 장 넘기시면은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는 시험에 뭐 특별히 한 개만 많이 나온다 말을 못하겠네. 자, 여기서는 항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뭐 다 잘 나와. 독립신문도 그렇고 다. 그래서 주로 특징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예와 종교의 새 경향. 자, 이게 진짜 별거 없는데 문예와 종교의 새 경향으로 가볼까요? 자, 일단 지금 현재가 어느 시기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은 18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개화기죠. 말하자면 개화기. 그래서 이 시기에 서양식, 그러니까 근대식, 말하자면 시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예전에 우리가 막 한시 쓰고 이랬다면, 한문학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이런 근대적인 시와 소설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신체시, 신소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신소설, 그 다음에 신체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아무래도 내용도 좀 더 좀 혁신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주로 미신타파, 그 다음에 봉건윤리, 배격, 남녀평등, 뭐 자주의식 고취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글들이 많이 쓰여지고요. 우리는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책과 제목만. 거기 보시면 이인직의 혈의 누. 자, 혈의 누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피눈물이에요. 근데 이걸 일본식 한자 순서대로 하면 이게 혈의 누가 되죠. 피의 눈물 이렇게 되니까 혈의 누가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피눈물이죠. 자, 그 다음에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은 금수, 즉 사람을 이제 짐승을 의인화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짐승, 동물들을 의인화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혜조의 자유종 같은 소설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신체시는 뭐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다 많이 들어봤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과도기적인 이제 시가 바로 최남선이 썼던 해에게서 소년에게.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신채호의 천이당 시화라고 해서 이건 비평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평문. 자, 그 다음에 번역문학도 유행을 하게 되죠.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뭐 성경책, 그 다음에 철로역정, 로비스푸르기, 걸리버 여행기 등등. 쭉 한번 읽어보시고. 별거 없죠? 신소설과 신체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1880년대, 90년대, 1910년대까지 굉장히 작품성 있는 작품을 많이 썼던 사람이 최남선과 이광수예요. 그래서 1910년대까지 주요 작가로 활동했던 인물들이 최남선과 이광수죠. 최남선과 이광수 같은 경우는 천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쓰게 되죠. 자, 거기 맨 위에 보시면 최남선의 경부철도가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제목이라도 한번 봐두시고, 아, 경부철도가는 최남선이 쓴 거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예술계로 넘어갈까요? 음악, 미술, 연극 쭉 한번 내려가 봅시다. 음악에서는 창가라고 해서 서양의 악곡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애국가 가사 있잖아요. 그 애국가를 이제 서양의 노래에다가 가사만 붙여서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으니까, 작곡이 되기 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국가가 작곡되기 전에 이런 서양의 악곡에다가 우리나라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가사를 붙여서 좀 특이하게 그렇게 불렀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창가라고 해서 뭐 이제 똑같은 이게 창가네. 거기 보시면 독립가, 권학가, 애국가, 학도가. 이거 하나 틀어주고 싶네 진짜 여러분한테. 권학가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막 이런 권학가 이런 거 한번 틀어주고 싶네. 독립가 막 이런 거 틀어주고 싶네. 자, 그 다음에 미술 부분으로 갑시다. 미술 부분은 서양의 화풍이 도입이 됐겠죠? 서양화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 보시면 안중식, 고이동 등등.
자, 그다음에 연극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연극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막 수준 높은 연극은 아니고 이제 창가 같은 걸 좀 활용한 연극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연극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연극은 오른쪽에 보시면 원각사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 있죠. 자, 원각사라고 하는 건물은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한 지금으로 하면 공연장, 극장이라고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극장이라고 하면 이제 스크린이 있는 영화 상영관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원각사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요거는 여러분이 시기를 좀 체크해 두시면 돼요. 1908년에 만들어졌고요. 곧 불이 나서 없어져 버리긴 해요. 1909년쯤에 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1908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서 우리가 소설이라고 봤던 뭐 치악산, 은세계 뭐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연극으로 올렸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별게 없네요. 자, 그다음에 종교. 자, 그나마 종교는 좀 중요하다. 문학은 뭐 별게 없는데 종교, 문학, 예술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건 없는데 종교로 넘어갈까요? 자, 종교에서는 이제 포교가 좀 자유로워졌죠. 자, 천주교 포교와 관련된 나라가 우리 앞에서 배운 나라 중에 프랑스. 프랑스와는 우리가 수교를 좀 늦게 맺은 이유가 천주교 포교 허용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죠. 1886년에 프랑스와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제 천주교 포교도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서양의 이제 종교 포교, 이제 종교에 대한 포교가 허용되면서 이제 여러 종교들이 자리 잡게 되죠. 자, 첫 번째 천주교 금방 얘기했어요. 프랑스와 수교를 맺으면서 포교가 허용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경향신문 간행, 그래서 프랑스, 그러니까 천주교와 관련된 신문이 경향신문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일부 만주로 가서 의민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게 의민단이라고 하는 단체는 무장투쟁 단체예요. 말하자면 무장투쟁이 앞장선 단체가 의민단. 자, 그 다음에 개신교, 기독교죠, 기독교, 교회. 자,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또 들어왔죠. 그러면서 1880년대에 교세를 넓혀가기 시작하고 주로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전파가 많이 됐던 지역이 평안도예요. 평안도. 평안도 사람들이 원래 우리 앞에서 왜 평안도 막 차별 대우 받았고 홍경래 난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자, 이 평안도 지역의 사람들이 천주교를 좀 빨리 받아들여서 천주교 신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평안도가 역시 기독교도 빨리빨리 전파가 됐었죠. 거기 보시면은 서북지방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래서 서재필, 이상재, 윤치호 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를 믿었다.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사회 사업을 먼저 하죠. 뭐 학교를 만든다든가 병원을 세워준다든가 이런 것들, 고아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활동을 먼저 하게 돼서 그런 활동을 먼저 시작했다. 그래서 서양 의술 보급에도 기여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알렌 얘기도 했었죠. 예, 그렇게 이제 기독교 계열들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천도교로 한번 가봅시다. 자, 원래 이름은 동학, 그런데 나중에 이름을 천도교로 바꾸게 돼요. 자, 1905년에 천도교로 개칭을 하게 돼요, 동학이. 왜냐면 일제에 의해서 친일적인 종교로 이제 쉽게 말하면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자, 그리고 천도교 계열의 신문이 앞에서 만세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천도교까지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대종교. 자, 대종교는 나철 오기호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죠. 나철 오기호는 우리가 앞에서 오저감사 일단 잠깐 나왔었고, 자, 이 나철과 오기호가 대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는데,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단군, 환웅, 환인, 뭐 삼신사상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단군이니까 딱 민족 종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었을 때부터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고, 자, 일본의 탄압을 받게 되자 교단을 간도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간도 지역, 그러니까 만주 지역으로 이동한 많은 동포들이 바로 이 대종교의 신도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무장투쟁 노선과 관련이 있다. 대종교에서는 또 나중에 중강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 중강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나중에 또 북로군정서로 개편이 돼서 무장투쟁이죠. 뭐 다 무장투쟁과 관련이 있다. 대종교는 무장투쟁과 관련. 자, 그다음에 유교. 유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성리학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를 개혁하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교를 개혁하자라고 했던 학자가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박은식이 유교 개혁을 주장하기도 하고, 자, 불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의 어떤 침탈, 일본이 침탈을 시도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불교 타락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불교를 다시 정비하자라고 하면서 개혁을 주장하는데, 그런 개혁론이 불교 유신론. 그리고 불교하면 한용운 선생을 떠올리면 되죠. 한용운의 불교 유신론. 자, 그 다음에 유교는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그래서 유교하면 박은식, 불교하면 한용운.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불교까지. 자, 이 중에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종교는 아무래도 천도교와 대종교가 민족 종교에 가까우니까. 자, 그래서 천도교와 대종교가 시험에는 좀 잘 나오는 편. 알겠죠? 네, 좀 알아두시고 천도교, 대종교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종교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데, 특히 천도교, 대종교 이렇게 이 종교에 관해서는 일제시대로 가면 다시 나올 거예요. 일제시대까지도 존재했었으니까 쭉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문화에서는 언론하고 신문하고, 언론이 신문이지, 언론하고 종교하고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이 중에서는 뭐 원각사 정도, 그 시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앞에서 근현대사는 크게 3단원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1단원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로 하면 7단원이죠. 7단원이 시험에는 가장 많이 언급돼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하고 7단원을 마무리한 거죠. 그 7단원이 마무리가 됐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제시대. 자, 우리가 일제시대, 그다음에 민족 독립운동 시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하고 일제시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일제시대를 한번 살펴볼 거고, 자, 일제시대를 들어가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민족의 실현. 자, 민족의 실현이 국권 피탈 과정.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당한 과정인데, 지금 조약들 중심으로 여러분이랑 살펴볼 건데 지금 거의 일제시대가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조약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앞에 거 나머지 내용들은 살펴봤으니까 조약을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국권 피탈 과정. 자, 국권 피탈 과정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제일 먼저 860페이지 러일전쟁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청일전쟁으로 한번 일단 다시 한번 가볼까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어요. 누가 이겼죠? 일본이 승리했죠. 그러면은 이제 청나라는 아웃된 거죠. 자, 조선이라는 나라를 두고 주변의 나라들이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자, 조선이란 나라를 두고 주변의 나라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청나라, 그 다음에 러시아, 자, 그 다음에 일본, 자, 그 다음에 아주 직접적 관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조선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최종 승리는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경쟁자가 많은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 경쟁자를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첫째, 싸워 이기든가 아니면은 친구가 되든가, 친구가 돼서 조약을 체결해서 인정을 받든가. 자, 그래서 최종 승리는 일본이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나라들을 좀 처리를 해야 되겠죠. 말하자면은. 자, 그러면 청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 아웃시켰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청일전쟁이 되겠죠. 청일전쟁을 통해서 청나라를 먼저 아웃시켰죠. 자, 그러면 이때 청나라는 아웃됐으니까 빼고 나머지 나라들 중에서 가장 조선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던 나라가 어딜까요? 일단 일본하고 러시아겠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막 조선을 막 식민지로 삼아야지 막 달려드는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장 조선에 대해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식민지로 삼고 싶고 이런 나라는 러시아와 일본이죠. 자, 그러면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대립을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싸워서 이기면 되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게 바로 러일전쟁이죠.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청나라가 아웃된 뒤에는, 청일전쟁으로 청나라가 아웃된 뒤에는 이 조선을 두고 대립한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디냐 물어보면 러시아, 일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러시아, 일본이 서로 영향력을, 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자, 그 과정에서 두 나라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기도 하고 뭐 협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언제쯤부터냐면 시기로 따지면 아관파천 정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뭐 협약문이 체결되고 서로 합의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860페이지에 나오는 제1차 러일협상, 제2차 러일협상, 제3차 러일협상. 자, 그러니까 청나라 아웃시키고 나서 지금 현재 조선에 대해서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나라가 두 나라, 러시아와 일본이니까 두 나라 사이에 조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협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시험에 나오지는 잘 않긴 해요. 하지만 책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베베르 고무라 각서. 자, 베베르 고무라 각서에서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아관파천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러시아와 일본 중에 누가 우위에 있나요? 러시아지.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의 우위를 인정하는 거야. 그래, 너네가 좀 세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을미사변에 대한 일본의 책임 인정, 주한 일본군 감축 철수. 왜냐면 이때 러시아가 좀 힘이 셌으니까. 자, 그게 베베르 고무라 각서. 자, 그런데 거기 이제 그 다음에 로마노프 야마가타 의정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본은 38선을 경계로 소함을 포함한 지역을 세력권으로 그 북을 러시아 것으로 이제 나눠 갖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다행히도 러시아에서 거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게 바로 로마노프 야마가타 의정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러일, 3차 러일 협상에서 리시 노젠 협정. 자, 일본의 조선에서의 경제적 우위를 인정하는 세력균형 협정. 말하자면 러시아가 힘은 좀 셌었는데 경제력은 일본이 많이 장악하고 있지. 그런 내용이에요. 서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세 번의 의정서, 말하자면 이제 협의문 이런 걸 통해서 러일 협약을 체결하게 된 거고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러일 협상을 하게 된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러일 협약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좀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서로 뭐 욕심을 냈기 때문이지. 자, 처음에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용안포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을 하면서 불꽃이 튀기 시작하죠. 자, 용안포 사건 볼까요? 러시아는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남하 정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압록강 일대에 군사 기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열받았지 당연히.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 드디어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러일 전쟁. 자,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어떤 직접적 계기가 된 건 바로 이 용안포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고 결국에는 또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 러시아가 주둔하고 있던 지역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결국에는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가로 4번에 러일 전쟁 발발, 러일 전쟁 발발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순서대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일단 용안포 사건이 일어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났군.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자, 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있었죠.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발발. 자,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대한제국에서는 국외 중립 선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책에는 861페이지에 한일의정서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국외 중립 선언이라고 나와 있죠. 자, 먼저 그냥 여기다 씁시다. 대한제국에서 국외 중립 선언을 하게 돼요. 국외 중립 선언. 자, 국외 중립 선언을 1904년 1월에. 자, 그리고 러일 전쟁이 발발한 시기가 언제냐면 1904년 2월에. 자, 그러면 러일 전쟁 일어나기 직전, 바로 전에 국외 중립을 선언했죠. 자, 국외 중립이 뭐냐? 자, 만약에 러시아와 일본 너네 둘이 전쟁하지? 자, 그럼 우리는 중립. 우리는 중립이야. 우리는 여기 안 끼어든다. 니들 둘이 알아서 해. 이게 이제 중립 선언이에요. 그래서 왠지 왜 전쟁이 나면 여러분 그냥 오늘 전쟁, 어제까지 멀쩡했다가 오늘 전쟁 나는 게 아니고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 싸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굉장히 그때 좀 충돌이 막 일어나면서 전쟁이 날똥말똥하는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는 만약에 저것들 둘이 우리나라 땅에서라도 싸우면 난리 나지. 그러면서 너네 둘이 전쟁하면 야 우린 중립이야.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러나 일본이 요거를 개무시하고 조약을 체결해요. 조약을 강요하게 되죠. 자, 그래서 체결한 조약이 한일의정서. 한일의정서가 체결이 돼요. 자, 그러면 한일의정서 체결 강요 나와 있죠? 자,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앞에다가 개자를 붙여줘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을 써줘야 확실하게 딱 느껴지지 않아요? 개이득 막 이런 거 써줘야 표현이 확실하게 그쵸? 큰일 났어. 이렇게 언어가 점점 뭐라고 해야 돼? 언어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그쵸? 뭔가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써줘야 아니면 된소리를 막 내줘야 왠지 막 느낌이 확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은 그냥 해도 되는데. 자, 어쨌든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게 되죠. 1904년 2월에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대한제국의 국위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군대를 끌고 와서 조약을 강요한 거죠. 그러면서 조약 체결하게 되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서울을 비롯한 주요 군사적 요충지를 점령한 후에 조약 체결을 강요하게 되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군사적 요지와 시설을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쟁에 필요한 지역이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쓴다? 이제 군용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자, 그래서 군용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은 일본의 동의 없이는 제3국가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우리가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이 장악한 조약은 뭐였어요? 외교권을 우리 거를 뺏어간 게 그건 을사조약이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을사조약인데 그 전부터 일본이 야 우리 동의 없이는 너네 조약 체결하지 마. 그러니까 이때부터 서서히 그런 낌새가 보였던 거죠. 을사조약의 기미가 좀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는 외교권을 박탈한 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교권을 뺏어간 건 아니지만 우리 동의 있어야 돼 너네 조약 체결하려면.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조약 체결을 좀 제한을 했었던 거죠. 자, 어쨌든 한일의정서의 내용은 뭐냐면 자, 군용지를 사용하겠다. 군용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자,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야 여기 군용지야. 그럼 내가 점령할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빼앗아간 독도 같은 경우도 야 여기 군용지야. 내가 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은 이 독도를 강탈해간 넓게 보면 배경이 되기도 하는 조약이 바로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조약이죠. 왜냐하면 다 군용지라고 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군용지를 마음대로 쓰겠다. 자, 그 다음에 시설 개선 충고권. 시설 개선 충고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시설을 개선해야겠어. 야, 우리가 충고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시설 개선 충고권이라고 하는 건 일본이 필요한 시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어서 일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걸 시설 개선 충고권. 자, 그 다음에 일본 동의 없이 제3국가 조약 체결 금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우선 두 가지만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체결한 조약이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조약이고, 자, 이 조약을 체결한 지 곧 얼마 안 돼서 또 일본이 조약 체결을 강요하게 되는데 그 조약이 제1차 한일협약.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돼요.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죠. 그러니까 한일의정서 체결된 지 얼마 안 돼서 또 조약 체결을 강요하게 되고요. 자, 이제 이때부터는 일본이 조약 체결을 강요한 이유는 정치를 또는 내정을 간섭, 그다음에 장악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밟아가는 단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우리나라의 정치를 좀 간섭하기 위해서 고문을 파견한 거예요. 고문을 파견하게 되었다. 자, 우리나라에 고문을 파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파견했는데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파견했는데 사실은 이 두 분야의 고문만 파견한 게 아니라 더 여러 분야의 고문을 파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재정 고문. 자, 일본이 파견한 재정 고문이 메가타. 그 다음에 외교 고문이 스티븐스. 자,
재정고문이 메가타, 외교고문이 스티븐스. 자, 그러면 메가타와 스티븐슨 둘 다 들어본 사람들. 우리 그쵸? 앞에서 나왔던 사람들. 자, 메가타는 지난 시간에 바로 전에 그쵸? 이 사람 뭐 했어요? 화폐정리사업. 자, 고문이 파견된 게 1904년이고 화폐정리사업이 1905년. 그래서 화폐정리사업. 자, 일본 제1은행에서 만든 돈으로 교환해 주는 거 있죠? 자, 그래서 화폐정리사업이 이 사람이 주도했었어요. 1905년에. 그 다음에 스티븐스. 자, 스티븐스는 전명훈과 장인환의 의거. 전명훈과 장인환의 의거. 자, 이 의거가 1908년에. 그래서 전명훈과 장인환이 스티븐스. 자,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 미국인이잖아. 딱 보니까 미국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일본에 의해서 고문으로 우리나라에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고문으로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따박따박 월급 받아서 쓰다가 중간에 미국에 갈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됐죠. 근데 미국에 가서 주로 이제 일본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거는 조선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다. 너무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설을 하고 다니는데 그때 마침 미국에 우리나라의 유학생이나 노동자들이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는 연설을 보고 너무나 이제 분노를 한 거지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이 스티븐슨을 살해하려고 장인환이랑 전명훈이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전명훈이 먼저 가서 이제 우연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 사람의 동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났다고 이제 기차역에서. 자, 그래서 요 전명훈이 가서 스티븐슨을 총으로 쐈죠. 만 불발됐어. 총이 안 나간 거지. 그래서 가서 이제 막 둘이 몸싸움으로 이제 막 얽히고 설키고 해서 이제 몸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장인환이 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한 4발 정도의 총이 발사가 됐어요. 한 발은 전명훈의 어깨를 관통하고 나머지 3발은 스티븐스가 맞게 돼서 그 다음날 스티븐스는 사망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잡혀서 감옥에 갔죠. 하지만 전명훈은 증거 불충, 본인도 맞았으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이 되고 장인환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에 의해서 20년형을 언도받게 돼요. 20년형도 굉장히 많은 거지만 실제로는 일본에서 손을 써서 사형을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우리 이제 관련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도 사형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으나 이제 막 변호사를 사고 그때 돈을 막 모았대요. 이제 우리나라 동포들이. 그래서 그때 모은 돈이 지금 현재 금액으로 수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폐나 이런 걸 따져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못 먹고 못 입고 해서 이제 돈을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모은 거야. 이제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재판을 한 결과 장인환은 사형은 면하고 20년형을 언도받았고 결국에는 감옥에 있다가 10년 정도 복역한 후에 이제 모범수? 네, 모범수로 풀려나게 되죠. 그게 바로 장인환과 전명훈의 의거고요. 자, 더 놀라운 건 두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우연히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스티븐스라고 하는 공통의 적을 쏘기 위해서 이제 저격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거. 그래서 전명훈과 장인환. 근데 나중에 두 분 다 그렇게 아주 편하게 잘 살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자살하신 분도 있고, 나중에 이제 외국인으로 사는 게 굉장히 녹록지 않았었나 보죠.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이 둘 다 그렇게 녹록한 삶을 살지는 못하셨죠. 자, 어쨌든 스티븐스까지. 자, 한일 제1차 한일협약.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1차 한일협약까지 체결하고 나서 일본에 대해서 아까 우리 여기로 다시 가보면 자, 청일전쟁에서는 청나라 아웃시켰고 그 다음에 러일전쟁에서 우리 뭐 결과 아니까 러시아 아웃시키고 그러면은 나머지 영국과 미국은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 두 나라를 친구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나라로부터 조선의 지배를 인정받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같이. 자, 그게 열강의 승인. 자, 863페이지 보시면 열강의 승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 잠깐 보기 전에 862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제외 한국인 공관원 철수 한번 볼까요? 자, 외국인 한국 공관을 강제로 철수시키고 일본 공사관을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서서히 지금 일본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국에 한국에 공사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싹 철수를 시켰더니 여기 보시면 영국 주재 대리공사 이한응이라는 사람이 순국 자결하기도 하죠.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외교권 박탈 당하고 나서 공관을 철수시켰나요? 아니면 그 전에 공관을 철수시켰나요? 그 전에. 외교권 박탈은 1905년 을사조약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1차 한일협약이 체결될 때, 그러니까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외교권 박탈당하기 전에, 알겠죠? 그 전에 외국 공사관을 다 철수시켰다. 공관원을 전부 다 철수시켰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중간에 시기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은 딱 헷갈리기 좋죠. 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 박탈 당하고 나서 공관원을 철수시켰구나.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철수시켰다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열강의 승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열강의 승인이라고 하는 건 영국과 미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자, 미국하고 체결한 조약부터 한번 볼까요? 자,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조약이 가스라 테프트 미략.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체결하게 되죠. 가스라 일본 사람, 테프트 미국인이겠죠. 조약을 체결했는데 조약이 미략이야. 몰래 체결했지. 그래서 몰랐지 우리가. 자, 그래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왜 우리가 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거중조정이 있었죠. 만약에 우리 두 나라 말고 제3국가 분쟁 생기면 서로 도와줘야 돼. 자, 그렇게 거중조정의 조항을 딱 믿고 미국에 특사를 파견했으나 미국에서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았다. 왜? 이미 걔네들은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맺어서, 자, 미국은 이미 일본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 체결된 거고요. 자, 그러면 사실 그 거중조정의 조항을 깬 건 우리나라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먼저 깬 거지. 신의를 저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영국하고는 제2차 영일동맹이 체결됐어요. 제2차 영일동맹. 자, 그러면 1차 영일동맹은 언제 체결했니? 그거는 1902년에 이미 체결했었고요. 여러분 제2차 영일동맹은 앞에 나오죠? 861페이지에 1차 영일동맹. 1차 영일동맹은 1902년에 이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체결했었고, 자, 두 번째 영일동맹이 제2차 영일동맹. 여기다 연도를 한번 써보면 다 1905년이에요. 1905년에 체결. 자, 그래서 1차 영일동맹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2차 영일동맹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근데 제가 앞에서도 뭐 따로 말 안 했지만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나 제2차 영일동맹은 전부 다 미국이 가진 식민지와 영국이 가진 식민지를 서로 인정해주기.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는 거랑 미국이 하와이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또는 이 미국의 식민지가 필리핀이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나라의 식민지랑 얘네의 식민지를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는 걸 서로 승인해 준 거예요. 상호 승인.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제2차 영일동맹도 마찬가지죠. 자, 영국이 아시아 지역의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게 되면 서로 식민지를 인정해주기. 말하자면 이런 조약을 체결하는 게 제2차 영일동맹이고, 자, 그 다음에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1905년 9월에. 자, 포츠머스 강화 조약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돼요. 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자, 조선에 대해서 갖고 있던 러시아의 모든 권한을 일본에게 넘겨주고 다 포기한 거예요. 자, 이제 조선은 너 해. 그러면서 이제 다 넘겨준 거죠. 그게 바로 포츠머스 강화 조약. 자, 그래서 가스라 테프트 미략,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강화 조약. 자, 이렇게 열강의 승인을 얻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식민지로 삼으면 되겠죠. 그 조약이 2차 한일협약. 자, 2차 한일협약을 다른 말로 을사늑약이라고도 하고 을사조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을사늑약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조약이에요. 자, 제2차 한일협약이 을사늑약이죠. 자, 그리고 늑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강요해서 윽박질러서 이렇게 조약을 체결했다. 강요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이라서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외교권이 박탈되죠.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자,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한 거예요. 외교권이 없다는 건 사실 나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이제 나라로서의 역할이
없어진 거나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이렇게 일본이 외교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그 외교권을 일본에서 대신 담당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게 통감이에요. 그래서 통감부를 설치하고, 자, 그 조약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통감은 언제든지 조선의 국왕을 아련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아련할 수 있다는 건 뭔 말이야? 이 고종이 왜 통감 만나기 싫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언제든 고종에게 할 말이 있으면 무조건 무시로 궁궐을 드나들 수 있다. 이런 조약도 있어요. 조항도 있어요. 굉장히 무례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자, 어쨌든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부라는 걸 설치해서 조선에 통감을 파견하는데, 이때 초대 통감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는데 1등 공신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 자,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뭐라고 할까? 일본식 한자로 쓰면은 2등 방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초대 통감으로 파견을 하게 되고, 자, 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람이 안중근 의사. 그렇죠. 안중근. 자,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자, 그러면 제2차 한일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고요. 자, 이렇게 외교권이 박탈된 뒤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저항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토 히로부미가 파견되고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그에 대한 저항으로는 여러분이랑 어디를 보냐? 795페이지, 그러니까 을사의병, 아까 항일의병 운동에서 을사의병을 찾아보시면 을사조약에 대한 부당함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활동들이 나와 있어요. 자, 페이지라면 795페이지, 그 다음에 그 전 책으로는 을사의병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을사의병 한번 가보시면 을사조약에 대한 민족의 저항, 다시 한번 제목만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조병세나 이상설 이런 사람들은, 관리들은 상소. 자, 그다음에 너무 억울하면 죽음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결한 사람이 민영환. 그렇죠. 자결한 사람이 민영환.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문에 논설을 실었어. 황성신문에, 자,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내가 목놓아 통곡하노라. 오늘 밤 내가 통곡하노라 라는 시일야 방성대곡. 이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망했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죠. 자, 그리고 오정암살단 다 죽여버리겠어. 자, 누구예요? 나철 오기호의 오정암살단. 왜냐하면 고종이 사인을 안 했고 그 대신에 이 5명이 조약 체결을 주도했기 때문에, 자, 오정암살단을 만들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고종황제. 야, 이거 내가 사인 안 했어. 이 조약 무효야. 무효 선언을 신문에 발표하기도 하는데, 아까 이걸 발표한 신문이 대한매일신보. 그렇죠. 대한매일신보. 자, 그리고 워싱턴에 특사를 보내죠. 왜냐면 거중조정 믿고 보내죠. 그때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을 특사를 보내요. 이 헐버트가 유경공원 선생. 아까 유경공원의 선생으로 왔던 그 헐버트. 자, 그리고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헐버트가 미국 갔다 왔는데 소용이 없었잖아요. 대통령 안 만나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 헐버트가 조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그래서 러시아 황제가 초대장을 보내줘요.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사를 파견하고 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죠. 자, 여기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헤이그 특사 파견. 자,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게 되죠. 자, 여러분은 헤이그 특사의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특사로 파견된 사람이 누구누구? 이휘종, 이상설,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이렇게 이제 3명을 파견하게 되는데,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준 열사는 헤이그에서 자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설은 이제 간도나 뭐 상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자, 어쨌든 이 헤이그 특사. 자, 그리고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결국에는 고종을 강제 퇴위를 시켜요.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 자, 고종을 강제 퇴위를 시키게 되고, 자, 그러면서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조약이, 자, 한일신협약, 그 다음에 정미칠조약, 한일신협약, 정미칠조약. 자, 정민년에 조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정미칠조약 1907년 7월 한일신협약, 정미칠조약이 체결되고요. 자, 한일신협약, 정미칠조약의 내용은 뭐냐면, 일단 여기에서 일본인 차관을 임명한다. 말하자면 통감이 추천하는 인물을 조선의 관리로
등용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일본인 차관 임명. 자, 그 다음에 통감의 권한이 확대돼요. 그래서 통감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통감의 권한이 확대되죠. 통감의 권한 확대. 자, 그리고 차관 임명. 자, 이런 것들이 한일 신협약. 자, 그러면 이렇게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면서 여기에 이제 부속 조약이 하나 따라와요. 비밀 조약처럼. 그래서 그 부속 조약의 내용이 뭐냐? 군대를 해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돈 많이 들지. 그러니까 재정의 어려움을 구실로 해서 군대를 해산하게 되죠. 자, 군대 해산. 자, 군대를 없애버리게 되죠. 1907년 8월에 군대를 없애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군대대로 해산을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 하면서 해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당시에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이라는 사람이 군대 해산에 불복하면서 이제 자결을 하게 되죠. 저항을 하면서. 자, 그래서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의 자결로 인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시가전이 벌어져요. 쉽게 말하면 요 이제 시내에서 막 총격전이 벌어진다는 거죠. 일본 군인들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시위대나 이런 우리나라 군인들 사이에 대대적인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 얼마 전에 끝난 그 드라마에 그 장면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돼서 아, 요 장면이 그 장면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죠. 거기 보시면 시위대 학생들이 이제 거기는 이제 시위대 학생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전체 군대가 다 해산당한 거지. 자, 그런데 시위대들을 해산을 시키면서 학생이 아니라 시위대들을 해산을 시키면서 시가전을 벌였다. 시가전을 벌였다는 게 뭐겠어요? 다 죽였다 이 말. 저항하면 죽인다 이 말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산된 군인들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일부가 무기를 가지고 의병으로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요 군인들이 합류한 의병이 정미의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군대 해산까지. 자, 그 다음에 기후각서. 자, 기후각서는 사법권 박탈. 자, 사법권 박탈. 그 다음에 경찰권 박탈. 경찰권 박탈. 자, 경찰권 박탈이 1910년 6월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국권 피탈. 자, 국권 피탈, 즉 이 조약이 한일병합조약이죠. 한일병합조약. 한일합방이라고도 하는 한일병합조약. 자, 우리나라의 순종 황제는 우리나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영원히 일본 황제 천황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1910년 8월 22일에 조약이 체결되고 29일 날 발표가 되죠. 그래서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고요. 요 8월 29일은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치욕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경술국치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국권 피탈까지. 자, 그러면 다시 조약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한일신협약. 그 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에서 고문 파견. 자, 그 다음에 제2차 한일협약이 을사조약이고 여기서 외교권 빼앗기게 되죠. 자, 그리고 통감이 와서 정치하니까 이때를 통감정치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한일신협약에서는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니까 차관정치, 차관통치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군대 해산, 기후각서, 경찰권 박탈, 국권 피탈. 자, 그래서 조약들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여러분 책의 중간중간에 사료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조약 체결과 관련된 사료들, 조약에 관련된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한일의정서 861페이지 한일의정서 있었고 사료 있으니까 사료도 한번 보세요. 862페이지에 제1차 한일협약 오른쪽에 사료 나와 있어요. 고문이 파견되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가스라테프트 밀약, 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강화조약 순서대로 조약 체결 나와 있고. 자, 그리고 한일협약 봅시다. 자, 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이 체결되죠.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에 을사늑약이 체결된 덕수궁 중명전. 그래서 을사조약이 체결된 장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을사조약에 대해서 제목도 비준 서명도 없는 조약 문서이다. 원래 조약이라는 게 국제법상 효력을 가지려면 자, 국가 원수의 사인이 있어야 되고 서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 이게 정식 문서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조약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을사조약.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일본의 보호국이 돼버렸고 보호국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파견이 됐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을사늑약 사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한일 신협약,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고 통감의 권한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일 신협약 보시면, 자, 앞에서 우리가 을사조약에서는 통감부를 설치한다 라고 해서 통감이 한 번밖에 언급이 안 되는데, 자, 한일 신협약을 보시면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뭐 임명한다. 그 다음에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통감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통감이 여러 번 등장하는 조약은 한일 신협약이에요. 알겠죠? 통감이 더 여러 번 등장하는 조약은 한일 신협약이다. 자, 그 다음에 군대 예산. 자, 그리고 865페이지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우리가 중간에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애국계몽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악법들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신문지법, 보안법, 학회령, 출판법. 그래서 이 법을 4대 악법이라고 하죠. 학교 규제하고, 그 다음에 출판 못하게 하고, 집회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애국계몽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4대 악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다.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기후각서, 사법권 박탈, 경찰권 박탈, 마지막에 국권 피탈. 자, 앞에서 우리가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려고 부당함 때문에 자결한 인물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민영익이 자결했고, 자, 여기에서. 자, 나라가 빼앗겼어요. 경술국치. 자, 이렇게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자 자결한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황현, 홍범식, 안숙 등 아까 우리 앞에서 매천야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 이제 학자죠. 말하자면 이 사람이 바로 황현. 그래서 황현은 절명시, 유언으로 남긴 시 같은 걸 남기고 자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국권피탈 과정이고, 국권피탈 과정에서는 순서가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어떤 조약들이 순서대로 체결됐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당연히. 자, 그래서 867페이지 보시면 국권피탈 과정이 나와 있고요. 우리 금방 조약 체크했던 것처럼 각각 어떤 내용의 조약인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국권피탈 과정 한번 살펴봤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민족의 순환 일제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